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이두표 올포 PM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발표 제목은 대구 스마트시티 PMO를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포 PM 대표 이두표입니다. 예, 좀 많이 가신 것 같아가지고 예, 남아 계신 분들 실망드리지 않게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2개 정도의 지금 기술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제 앞으로 몇 개 기술이 더 발표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 여러분께서는 기술 쪽을 계속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건 기술 쪽은 아닙니다. 기술 쪽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술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도 여기 계속 들으시면서 그러한 고민을 가졌을 겁니다. 계속 이 기술적인 요소를 발표를 하는데 과연 대구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아마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만 성공하는데도 보통 성공률이 50% 약간 넘습니다. 근데 지금 22개 프로젝트가 만약 있다면 더 이상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 동시에 성공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안고 제가 이 타이틀에서 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는 부분을 대구 스마트시티에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스마트시티에 대한 PMO라는 부분,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PMO라는 조직을 또 갖고 계시는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갖고 계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PMO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PMO는 프로젝트가 많을 경우에 상위 조직에서 표준화라든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PMIS라는 것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2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상위 레벨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수작업보다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잘 깔려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대구 스마트시티의 하부의 프로젝트들이 잘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스마트시티의 PMO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서 패널 디스커션을 들으면서 약간 혼돈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대구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많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프로젝트는 보통 포지티브 스테이크홀더와 네거티브 스테이크홀더가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한 단일 PM들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주간 부서가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PMO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리퍼런스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면 앞선 시간에 바르셀로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죠? 항저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본 건 어디 있었냐면요. 리퍼런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혹시 이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행 가셨으면 한번 봤을 만한 도시인데요. 이게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제가 이제 PMO라는 부분과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게 뜨더군요. 그러면서 요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 타이베이의 PMO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MO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요. 타이페이 스마트 시티에 무려 500차례의 회의를 PMO가 주관해가지고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즉 PMO는 의사소통과 통합관리를
중추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대구 스마트 시티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리퍼런스를 말씀드리고요. PMO에 대한 그 등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프로젝트는 계속 실패를 해왔거든요. 그래 원인을 찾고 싶었겠죠. 원인을 찾아보니까 역량의 차이라든지 그 자원들의 역량의 차이라든지 또는 불균형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문서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잘못된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못 미흡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주관기관이라든지 스트롱 서포트가 부족했다는 그런 실패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관리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부분으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요. 바로 PMO가 탄생된 겁니다. 즉 PMO는 뭐냐면 결국 상위 조직에서 프로젝트의 상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표준화와 프로세스 관리의 통합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PMO가 탄생이 됐습니다. 미션은 보통 프로젝트에 대한 PM에 대한 설계를 표준화하고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를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역시 대구 스마트시 같은 경우는 PM을 통해야만 통합이라는 부분, 통합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은 생각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잘 돼야만 좋겠다. 그래야 성과가 좋겠다. 프로젝트의 그 성공 요인이 범일정 원가를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균일하게 표준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조직인데요. PMO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있다면 주관기관 내에서 이렇게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걸 숨기는 게 아니고요. 투명하게 내용을 관리하면서 어떤 서로 간의 견제를 이루면서 PMO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PMO 밑에는 이게 각 PM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여기 발표하신 그 회사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PMO가 저 윗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PMIS의 예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PMIS 쪽은 그 PMO가 사용하는 툴인데요. 하부의 PM들을 그 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고 이 커넥티드 PMIS처럼 서로 간의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도 역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PM 쪽에서 중요한 통합 관리 요소인 WBS라든지 대시보드를 통한 통합 관리가 PMO의 중요한 역할로서 PMIS만 제대로 구축되면 그리고 PMO에 적절한 자원만 투입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 대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예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두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행정 협업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조양호 타이거 컴퍼니 수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대구 스마트 행정 포탈 NI 클라우드 발표를 맡은 조양호 수석입니다. 원래 저희 대표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무실 내에서 서로 비딩을 하다 보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스마트 시티 내에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가들이죠. 근데 이 행정가들이 수많은 역할들을 요소해줄 거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 업무 현장에 가보면 고정된 업무 환경에서 PC와 그다음에 뭐 프린터 이런 것들과 연결된 환경에서 업무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여러 이슈 때문에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협업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과 협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들, 대시민 서비스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계시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늘어갈 때마다 우리 행정가들은 또 디지털 도구가 증가할 때마다 시스템 관리 업무도 같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또 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 취합이나 정리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바빠지고 시간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소통하고 사용할 수 있는 SNS 기반으로 행정 업무와 행정 현장을 유연하게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행정 활동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추후에 AI 기반의 여러 가지 업무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행정 서비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스마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 내에 자료 공유, 그다음에 업무 소통, 그다음에 문서 협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구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업무 비서 서비스, AI 업무 비서 서비스와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공유, 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시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IoT 서비스나 아니면 시민들이 운영하는 스마트워크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과 행정이 그런 서비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도록 NI 클라우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쓰이겠지만 일단 스마트 시티의 기반 기술들,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업무 추진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즉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관 내에서 그다음에 기관 간이 소통 협업할 수 있는 포털을 처음에 구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고 빠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페이스북 정도 사용을 해보셨다면 스스로 업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협업하는 공간들을 ESN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생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위한 저장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쉽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자 간에 서로 간의 문서 협업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들은 다시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쉽게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NI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수평적인 협업 문화가 서로 잘 융합되고 조화돼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쉽고 편리한 걸 제공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거죠. 기관장님들이 비서를 데리고 계시죠. 대체적인 이유는 소모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바쁜 행정가들에게도 똑같은 AI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나 업무 관리,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이나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들, 할 일이나 일정 관리들을 AI 챗봇 기능을 통해서 대화 형태로 이런 것들 비서처럼 지원해 주는 게 2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할 일이나 일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주고 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간 업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이런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그다음에 소모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일들을 AI 업무 비서가 대신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행정기관을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직의 인재는 취합에 배치된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 1월 달에 이번 초에 저희가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분들이 주당 1시간
평균 3시간을 취합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소모적인 업무에 쓰고 있는 거죠. 대충 한 기관에 40명이 있다고 계산해 보니까 연간 1920시간 정도를 소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920시간 정도면 1년에 한 명이 업무를 하는 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행정 현장과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의 시스템이 산업의 요구와 시민의 필요를 잘 연결해 줄 필요가 있고요. NI 클라우드가 자기 조직화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3단계에서는 완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다고 한다면 시민들과의 협치, 또 자기 조직화 피드백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것을 먼저 적용을 하고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 간에, 사물과 사람 간에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나은 대구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현장 주수의 업무 환경에 대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소통 협업하는 스마트 행정 포털로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대구 스마트 시티가 더욱더 멋진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양호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현재 질문과 답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연사분들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연사분들께서는 같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IoT 활용 스마트 미터링이라는 주제로 이종혁 K-스마트피아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미터링 발표를 맡은 이종혁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로라라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최근 3년 내에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성숙하고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로라를 선택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라는 LPWA라고 해서 로우 파워, 저전력으로 와이드 에리어,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또한 사물이라는 것은 곳곳에 존재하는데 전기 상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저전력, 배터리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로 아주 오랜 시간, 로라는 평균 10년에서 14년 정도의 배터리로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장거리 한 16km, 평지에서 한 16km 정도까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어쨌든 로라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 세계 곳곳에서 사물 인터넷 표준 통신으로 매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통신 대역이 통신사만의 면허 대역이라면 통신망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신사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로라는 비면허 대역, 즉 누구나 다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920MHz 대역을 로라를 위해 할애해주고 있고 이것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공사공단에서 로라 자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가망을 통해서 특별한 프라이빗한 로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했던 분야는 일단 상수도 분야에, 상수도 스마트 미터링 분야에 이 로라 서비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한 40% 정도의 물이 지하로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이 물이 이렇게 귀중한 물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이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 같은 집안 침하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옥내로 들어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안의 누수를 금방 파악하지 못합니다. 집안의 누수가 판단되는 순간
그 집이 굉장히 이미 곰팡이가 슬고 헐었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산업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집 안으로 누군가 검침원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개인 사생활 보장, 그리고 상수도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침에 대해서 서로 계량기 값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 스마트 미터링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작년에 성공적으로 재작년에 가창면 전역에 성공적으로 로라를 활용한 상수도 스마트 미터링을 확산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경북 여러 곳, 그리고 남해 섬에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형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로라 상수도 환경은 좀 더 전기나 가스 같은 환경보다 매우 열악합니다. 즉 이 이유는 관을 통해서 지하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량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겨울에 동파가 많이 생기고,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이런 아웃도어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말을 그런 환경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외부 지시형,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매립형,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는 통신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맨홀 안테나를 만들어서 다양한 환경에 상수도 원격 스마트 미터링이 원활하게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라 사물 인터넷망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에트리와 함께 로라 자가망을 기술 이전 받아서 상용하고 있는데요. 로라 자가망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가망의 특징은 일단 우선순위 제어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즉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신 속도라든가 통신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렇게 가변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맞춤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라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포타, 무선 통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격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기본 로라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로라의 또 하나 통신 모드인 FSK라는 통신 모드를 이용해서 통신 속도를 현행 로라가 쓰는 상용 서비스보다 10배 이상 통신 속도를 높여서 펌웨어로 원격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포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보다 더, 아까도 로라가 기본적으로 저전력 기술이지만 이거를 하드웨어 설계를 좀 더 에트리와 더 연구를 해서 보다 더 배터리를 적게 쓸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의 로라 자가망 기술을 저희가 상용화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스마트 미터링, 상수도를 좀 넘어서 전기, 가스, 온수, 난방까지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홈에 프리미엄 가전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홈 하면 주로 가전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전은 좀 다른 얘기고, 저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미세먼지 센서라든가 아니면 환기라든가 아니면 출입문 보안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인 인프라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올해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건 아파트에 5종의 스마트 미터링과 그리고 LED 등, 그냥 LED 등이 아니고 IoT LED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리고 집에 있는 홈 에너지를 전부 인테그레이션해서 댁내 에너지 세이빙에 실현하고,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저희 방식으로 하면 75%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비도 월에 한 11,000원씩 절감할 수 있고요, 관리비를. 그리고 이거를 1,000만 가구에 적용하게 되면 원전 3개 정도를 건설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즉 원전을 세이브하는
이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맞춤형 자가망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에너지 세이빙 기술, 즉 미터링과 IoT LED 등 그리고 홈 에너지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요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로라 파트너들과 함께 정말 기초적인 모든 가정에 필요한 스마트 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종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시티의 가상발전 전력거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장병훈 한국전력정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EPI 해피 한국전력정보주식회사 장병훈 대표입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죠. 저희가 제안하는 스마트 시티 에너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저희는 누구나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을 합니다. 전기를 누구나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과 같은 조그마한 발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묶어서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라는 그런 그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를 절약을 할 때 정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줄여준다면 정상금을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태양광과 같은 그런 조그만 자원들을 묶어서 마치 발전기처럼 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시장이 올해부터 열렸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전력 시장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그래서 태양광과 같은 그런 미래 발전량을 예측을 하거나 전력 거래의 입찰을 최적화하고 발전량을 원격 제어하거나 또 실시간 전력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대전시의 가상 발전소 실증 과제를 저희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이게 상당히 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 소비자는 전기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갑자기 전기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전기를 적절하게 수요를 조절하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요. 신재생인 경우에는 공급을 우리가 원할 때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예측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6배 또는 한 4배 정도가 신재생 산업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그 가치, 새로운 경제성에 대한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기 공급의 안정이나 신재생 확대나 공급비용 절감, 발전 수익 획득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존의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연계 그리고 통합적인 전력 관제에 대한 허브를 저희가 구축을 해드리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정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전기 소비자인 경우에 100kW를 내가 줄이겠다 하고 약정을 하면 1년 동안에 약 4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편익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으로 해서 430% 굉장히 큰 수익을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전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사업자인 경우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에는 생애 주기 그러니까 10년 또는 20년 그 사이가 되겠는데요. 그 주기 안에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편익을 약 20% 정도 20% 포인트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하고요.
대구시가 만약에 이런 그 신재생 보급 사업을 한다면 5kW를 1만 호 보급한다 그러면 약 1,300만 원, 1,3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 7% 포인트 정도의 편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경제성 평가에서 제시한 것처럼 DR, REC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가치 좀 더 빠르게 소득과 소탱을 하면서 소비를 제어한다 하면은 주파수 제어와 같은 그런 시장까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제한 대응에까지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가치가 계속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세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지역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한 지능형 전력거래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시설 자원 관리 서비스를 발표해 주실 이경수 2CSG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시설 자원 관리 서비스 발표를 맡은 이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열기가 높은 줄 전 몰랐어요. 대단히 그 열기가 높고 그런데 오늘 하여튼 1세션부터 해가지고 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종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산업을 좀 활성화하고 우리가 도시의 가장 문제인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보자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인 얘기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시설 자원관리 서비스의 그 서비스 대상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자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작게는 시설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하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업형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폐기물하고 공공시설물은 도시정보센터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 자산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의 민간의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화해서 통합관리센터와 도시정보센터를 망연계를 해서
이게 공공 서비스나 기관하고 연계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의 민간 서비스, 민간 시설 자산에 대한 낙후된 모습이 훨씬 차별화된 선진화된 그런 서비스로 탈바꿈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민간 서비스라는 사업 주체는 이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도시정보센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운영비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관리는 지금 대구시도 지금 24개의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지금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시설은 계속 다양한 시설이 신규 시설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 80년대에 했던 시설들은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설의 운영 관리는 아직도 후진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대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인데, 주변에 있는 건물 빌딩에 한번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 선진국에 비해서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에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수명은 짧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선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조만간에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런 건축물 관리법이 법제화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해서 그 국가의 정보 보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서비스를 선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바로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폐기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순환 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시설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이 제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좌측에 있는 것 같은 그 기존 관리 방식이 아닌, 이거는 건물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게 아닌 통합 관제센터를 통한 군관제 서비스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그 비용 효율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원 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그 서비스 대상에 대한 개념도인데, 이거는 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대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두류의 그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하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도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가는 거죠. 거기에 물론 IoT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까지 그 공통 기술로서 뭐 여러 가지 그 GIS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AI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할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지금 활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기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뭐 3D로 하든 뭐 VR로 하든 MR로 하든 뭐 AR로 하든 간에 그 기술을 갖다가 결국은 GIS적인 데이터와 CAD나 BIM 데이터 간의 시미스한 연계 활용 체계를 보장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결국은 그 시설에 최적화한 그런 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T3Q 같은 빅데이터 AI 엔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편익 분석도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ROI가 짧습니다. 공공시설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ROI가 3년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 편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수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IoT LED 스트리트 라이트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주제로 현동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기대 현동훈 교수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저는 1분에 끝내려고요. 우리 대구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이 한 손에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 있냐? 저희가 2년 동안 해서 동남아시아의 상반기에 한 2천억 정도 프로젝트를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네? 그러면 또 이제 Q&A를 해갖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왜 기업이 안 나오고 왜 교수가 나왔냐? 제가 그 기술 독립군 경기 남부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2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거쳐갖고 우리 플랫폼을 만든, 그래서 제가 개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왜 개발했습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 국제위원입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은 종류도 많고 가격도 그냥 천차만별이고 좀 싼 거가 무조건 싼 걸 찾아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걸 하면은 전부 대기업이 다 주도를 해 버리거든요. 중소기업이 좀 컨소시엄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제 배경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체들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뭘 목적으로 하느냐? 저희가 원래는 그 전 세계의 LED 라이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컨소시엄을 해서 한 30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업버전을 좀 하자. 여기다가 IoT 기능을 넣어서 네트워크를 하면은 뭐 이거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으로 훌륭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저희 그 독립군 산하의 기업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매출이 지금 중요합니다. 매출. 아무래도 지금 뭐 기술 좋지만은 매출이 안 나오는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거를 갖다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추진 전략. 저희는 그 바텀업 타입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의 그런 기술에다가 ICT나 센서나 반도체 기술을 붙이고 그 위에 4차 산업에 필요한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을 붙여갖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 바텀업 타입의 그런 추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발비를 자기네 기업이 그대로 댑니다. 누가 대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여기다 플랫폼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기존에 다 개발되고 판매되는 거를 우리 플랫폼에 뭘 갖다가 공통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프로토콜만 맞추면 됩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이제 보면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게요. 저희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가능해요. 제가 요게 이제 우리도 IoT 로라 모듈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직접. 요게 나중에 얼마나 많아지냐면은 손톱만 해집니다.
참 집적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저희가 개발해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 전략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장점 엄청 쌉니다. 우리 대구시 5만 9천 개 스마트 가로등 플랫폼 까는데 한 100억? 다른 데 아마 필리스 얘기하면 한 1000억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왜 쌀까요? 우리 기업들이 만든 그런 제품이고, 우리가 요건 또 가격을 정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정합니다. 타겟이 뭐냐 하면 아까 민간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LED로 바꿨을 때의 전기 절감액,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 보수비 연간, 그거를 5년 넘지 않게끔 그걸 다 또 쉐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해외부터, 저희는 선 해외 판매, 후 국내입니다. 왜? 국내는 복잡해요. 아까 어느 분들도 많이 했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국내는. 이거 하자. 스마트시티 다 좋다 그러는데 하는데 하나도 없어. 또 오래 걸려. 근데 해외는, 특히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데는 동남아시아입니다. 거긴 결정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시스템에 뭐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기존에 있는 LED 가로등은 다 설치되어 있죠, 전국에. 전 세계에 8억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로등이란 보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에 폴대가 있죠. 그 다음에 전선이 다 깔려 있죠. 그죠? 그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한 겁니다. 그 폴 하나 설치하는데 국내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로등에서 나오는 전력 센서하고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아까 IoT 통신 모듈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너 고장이 났는지, 불이 지금 켜져 있는지 모니터링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에 어떤 것들을 더 하냐면은 여기에 센서들을 답니다. 이제 통합 센서도 달고 CCTV도 달고 요 근처에는 뭐를 달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까지 답니다. 모든 걸 다 붙여갖고 서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갖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한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주강진 K선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K선의 주강진이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역시나 80분에 해당하신 분들은 나가셨고 20%에 해당하신 분이 남으셨는데 아마 이 20%에 해당하신 분이 대구 스마트시티의 80%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80%를 바라보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매일 보시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일 텐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다른 국가와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거의 2배가 넘죠. 그런데 대구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시면 서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대구의 미세먼지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계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글로벌 표준을 보시면 한국은 세계에 비해서 약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높은데 이 미세먼지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그리신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 이미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 수명이 줄고
실질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 이 농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높아질 때마다 약 1년에 건강 수명이 줄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즉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줄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선진국은 그렇다 치고 이 브라질과 멕시코와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이미 이들도 미세먼지가 문제점이라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서 30%에서 50% 이상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과 멕시코가 하면 한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화석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들 국가의 현황을 보시면 이들이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소들, 특히 에너지나 모빌리티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고 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40%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정책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알려드렸던 이 스마트 시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대구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지역 외에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며, 그리고 국외에는 위성과 기상청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자.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큰 방향이며, 실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구 시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력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에어비주얼닷컴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좀 더 비슷한 사례로 대만의 기난대학교와 제주도에 보시면 이미 곳곳에 간이 미세먼지 장치소를 세워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한 단계는 아니고요. 대구역시도 13개 공간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세워서 주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희가 지속해서 말했던 데이터와 정보와 기능화 그리고 스마트화, 이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해서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인간에게 유해성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저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의 의사출동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매우 높았을 경우 자가차용 이부제로 활용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동의를 얻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 가동을 멈추는 등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투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내세운 단계별 실행 계획이고, 이 실행 관계에 맞춰서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단순히 복지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산업과 융합시켜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하고, 이것이 대구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주간진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김애선 K선의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선의 김혜선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인 만큼 짧지만 의미 있는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도시 플랫폼과 만나 참여와 신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예측과 맞춤을 제공하죠. 저는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뢰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가트너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99%는 실제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실제 국내 사례에 도입된 스마트 주차 사례나 버스 요금 결제 사례, 정말 가열차게 도입을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말 참패였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기술이 시장에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계곡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성공의 양대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 부족 분야에 도입할 것, 그리고 안정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도시의 자산, 신뢰, 소유권, 화폐, 신원, 계약,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뢰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도시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사례별로 블록체인이 도입된 사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블록체인이 행정 서비스와 만났을 때는 행정의 바우처 문제, 투표, 부동산 거래, 복지, 화폐, 여러 가지 그 번거로운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고 보완의 그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산관리 분야에도 블록체인이 도입이 된다면 그런 설비 관리 그리고 자산관리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KT, LG, 삼성, SK 모든 부문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자산관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운 선사로 잘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머스크사도 IBM의 하이퍼레즈와 제휴를 맺고 복잡한 해운 물류를 정말 단일하게 공급 그 관리 물류 체계를 혁신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에 있는 SDS의 넥스레저도 그런 사례죠. 복지 문제에서도 역시 행정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면은 수많은 종이와 그리고 인력의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거번테크와 블록코들이 이런 것들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데요.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투표 비용이 10분의 1을 절감했다고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고 정말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기업은 시장에서 이제 검증이 된 그런 기술들을 구현하고, 그리고 공공은 그런 것들을 구현함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걸림돌을 해결해주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서로 롤이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여론조사에서도 혁신을 똑같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비용 비실시간 왜곡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비용 실시간 비밀 투명한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수기 직접 민주제 역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도시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한 가지 내적으로 질문이 올라와야 될 텐데요. 혹시 저만 질문이 떠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다채롭게 활용되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들이 과연 국내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로 알려진 파운더 X가 발표한 블록체인 국내 스타트업의 지도입니다. 저는 이 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업력도 적고 매출도 상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나라 정터를 통한 계약 체결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력이 있고
혁신성이 높은 이런 여러 다수의 기업들을 이런 스마트 시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대구 스마트 시티와 같이 스마트한 과정으로 기업들을 공개 모집하고 자율 경쟁하기를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스마트폰 시티 인마이폰, 내 손 안의 스마트 시티. 대구시가 성공적으로 구현해서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혜선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1은 발표자분들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청중분들 역시 시간을 함께 사용해 주시고 맞추시기 위한 노력 덕분에 저희가 5분의 클로징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은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민아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오프닝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윤혜지 사회자께서 저를 그냥 삭제하셨습니다. 클로징도 삭제 안 하랬더니 클로징은 살려놨네요. 자, 오늘 이 자리가 대구 스마트 시티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시작이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이 스마트해야지 스마트 시티죠. 왜? 4차 산업혁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거의 필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속적 변화의 스마트 시티를 공공부문이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공부문은 제도를 만들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문제, 물꼬를 풀어주는 일은 할 수 있죠. 정말 살아있는 스마트 시티는 두 그룹이 만들어갑니다. 한 그룹은 시민이죠. 한 그룹은 기업입니다. 결국 답은 이겁니다. 시민 참여와 기업 참여가 스마트 시티로 가는 가장 중요한 양대 요소죠.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가를 시민 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구 시민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를 사랑하는 기업들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수많은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7개의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이 1.0에서는 오늘 이 수준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실증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소나 대학의 위탁에서는 날새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면 세계적 수준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에 가는 이 시작을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5세션 기업 세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 참여로 프로젝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기업들은 선정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발표한 것은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구시는 예산을 태워 가지고 RFP를 발표하게 되고 거기에 공개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업이 내는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현 가능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3대 전략하에 7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는 기업의 몫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19 대구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부 세션 1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4.0 책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